순식간에 움직이는 응급팀, 시스템이 만들어낸 침착한 손놀림, 그리고 마지막에 마주한 한 장면의 배려. 그녀는 깨닫습니다. 의술은 체크리스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형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해온 30대 여성 에밀리는 안전과 규칙이 의료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한국 의료요? 빠르기만 한 공장 시스템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단 2번의 위기를 마주한 순간 그 확신은 무너집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빠름 뒤에 숨은 건 차가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따뜻함이었다는 걸. 과연 그녀는 한국 의료를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에밀리 박입니다. 36살이고요.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12년째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성이 박이긴 하지만 한국계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이민 오셨을 때 우연히 이 성을 쓰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 일은 단순해요.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감염 위험을 차단하며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대에 오르고 내려가도록 돕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일을 신앙처럼 믿었어요. 규칙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수술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찬 공기로 가득했고 벽에 붙은 감염관리 포스터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저는 여느 때처럼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기구 트레이를 확인했어요. 하나, 둘, 셋. 개수가 맞는지, 멸균 상태가 유지됐는지, 환자 정보가 정확한지.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수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회의실로 오라고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원 국제협력팀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수술간호 컨퍼런스에 참석해보지 않겠어요? 병원 시스템 견학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의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른 건 빠른 속도였어요. 뉴스에서 본 적 있었거든요. 한국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처리하는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하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빠르다는 건 어딘가 허술하다는 뜻이니까요.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곤 자료를 넘기며 답했죠. 한국은 감염률도 낮고 의료사고율도 선진국 평균 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숫자는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빠름과 안전은 양립할 수 없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론을 내렸죠. 한국 병원은 분명 안전을 희생하고 있을 거라고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보게 될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노트북엔 이미 체크리스트가 가득했습니다. 감염관리 프로토콜, 환자 동의 절차, 응급상황 대응 체계. 저는 하나하나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밤인데도 공항은 환했고 활주로엔 정확한 간격으로 표시등이 깜빡였죠.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11월 말 서울은 토론토보다 조금 따뜻했지만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흐름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엔 색깔별로 동선이 그려져 있었고 천장에선 화살표가 빛났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짐 찾는 곳엔 실시간으로 비행기 번호와 수화물 도착 시간이 떴습니다. 저는 가방을 찾으며 생각했어요. 공항은 잘 돌아가네요. 하지만 공항과 병원은 다르죠. 공항은 정해진 동선만 있으면 되지만 병원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곳이니까요. 출구로 나가는데 안내 로봇이 지나갔습니다. 하얀색 몸체에 화면이 달려 있었고 길을 잃은 승객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제 옆을 지나갈 때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벽을 세웠으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자동화되어 있어도 병원에서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
실수를 막는 사람, 환자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그게 제가 믿는 의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불빛은 규칙적으로 이어졌죠. 차들은 빠르게 달렸지만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빠르긴 하네요. 하지만 병원에서 이 속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어딘가 구멍이 있을 겁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내일부터 시작될 컨퍼런스 일정이 화면에 떴어요. 병원 투어, 수술실 견학, 응급실 운영 발표. 저는 화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볼 거예요. 빠른 것과 안전한 것이 정말 양립할 수 있는지. 한국 의료가 정말 믿을 만한지. 만약 아니라면 저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날카롭게, 정확하게. 창밖으론 서울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는 됐습니다. 저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컨퍼런스 첫날 아침은 눈부셨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하얗게 부서졌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3분마다 도착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혼자 천천히 움직였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이미 10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었습니다. 무대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곧 발표가 시작됐죠. 한국병원의 응급수술 운영체계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발표자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도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협진을 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뜬 숫자들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 내 처치율 93%. 원격 협진 평균 응답시간 4분. 로봇 수술 연간 6,000건.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 17분. 저는 노트에 숫자를 받아 적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17분 안에 응급환자를 분류하고 처치를 시작한다니요. 토론토에선 30분도 짧은 편이었는데 말이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실시간 바이탈 모니터링, 자동 기록 시스템, 감염 추적 프로그램. 단어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 시간이 왔습니다. 몇몇이 손을 들었고 저도 천천히 손을 올렸어요. 김도윤 팀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물었어요. 그렇게 속도를 올리면 감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류는요? 환자 동의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나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했으니까요. 김도윤 팀장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동의와 안전은 기본이에요. 저희도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살아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합니다. 그래야 다음 절차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살아있는 시간이요? 그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속도를 정당화하려는 말처럼요. 하지만 서두르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수는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빈틈을 메우고 사람은 기계가 못 보는 걸 봅니다. 속도는 무모함이 아니라 준비된 팀이 만드는 결과예요. 저는 앉았습니다. 더 물을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뭘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제 질문은 감정적으로 느껴졌죠.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병원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외벽, 큰 창문, 헬기장. 저는 컵을 입에 댔다 뗐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독일에서 온 간호사였습니다. 당신 질문 좋았어요. 나도 궁금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진 않았어요. 좋은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편견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김도윤 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살아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다음 절차도 의미가 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 병원 투어에서 직접 봐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버스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예상보다 컸어요. 20층은 넘어 보였고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죠.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색깔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파란색은 외래, 빨간색은 응급실, 초록색은 검사실. 사람들은 각자 선을 따라 걸었고 복도는 넓었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공장을 떠올렸어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안내를 맡은 직원이 우릴 병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벽에 붙은 안내문을 봤어요. 층별 진료과 예약 확인 방법, 응급 상황 연락처. 글씨는 크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모든 게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죠. 7층 내과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병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간호사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죠. 저는 한 병실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죠. 토론토에선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니요. 가족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안내 직원이 답했습니다. 면회 시간 외엔 병동 밖에서 대기하세요. 환자 휴식을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의심했어요. 환자를 혼자 두다니요. 가족이 없으면 누가 돌보죠? 간호사가 모든 환자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을 텐데요. 우리는 병동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옆을 지날 때 화면이 보였어요. 여러 개의 작은 창이 떠 있었고 각 병실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환자 호출이 들어오면 불빛이 바뀌고 담당 간호사 이름이 떴습니다. 그때 한 병실에서 빨간불이 켜졌어요. 간호사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뛰지 않았지만 빨랐어요. 병실로 들어가더니 환자 침대 옆에 섰죠.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환자가 뭔가 말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에 기계를 만졌어요.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다시 환자를 봤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을 때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통증 호소였어요. 기록하고 의사에게 알림 보냈습니다. 곧 처치 들어갈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환자가 버튼을 누르고 간호사가 오고 기록이 자동으로 남고 의사에게 연결된다. 이 모든 게 1분 안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실마다 환자들이 보였어요.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어떤 이는 창밖을 봤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복도 끝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창가엔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벽엔 환자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식사 시간, 소등 시간, 회진 시간. 저는 그 안내문을 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네요. 사람은 그저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건가요? 사람을 시스템 속 부품처럼 다루는 건 아닌가요? 안내 직원이 다음 장소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병동을 돌아봤어요. 조용한 복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간호사들, 혼자 누워있는 환자들.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따뜻한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맞나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투어는 회복실로 이어졌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들이 깨어나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깐 안도했어요. 여긴 제가 아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침대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각 침대엔 모니터가 달려 있었고 환자들의 심박수와 혈압이 실시간으로 떴죠. 간호사 2명이 카트를 밀며 움직였어요. 하나는 약품 트레이를 확인하고 다른 하나는 환자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었죠. 약병을 꺼내고 바코드를 찍고 주입하고 기록하는 동작이 끊김없이 이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멈칫했어요. 트레이를 내려다보더니 옆 동료를 불렀죠.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눴고 곧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들렸습니다. 3번 환자 진통제가 안 보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이 사라졌다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약을 잃어버렸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도윤 팀장이 저를 봤어요. 그는 침착했습니다. 잠깐 위치가 확인 안 된 거예요. 곧 찾을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곧 찾는다고요? 약품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토론토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수술실 전체가 봉쇄됩니다. 모든 약품을 다시 세고 보고서를 쓰고 책임자를 찾죠. 이런 병원에서 속도가 안전을 이기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제가 말했을 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했으니까요. 김도윤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에게 손짓했어요. 간호사가 손목에 기계를 만졌고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눌렀죠. 찾았습니다. 5번 트레이 두 번째 칸이에요. 팀장이 5번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트레이를 열더니 약병을 꺼냈어요. 바코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분류 오류였네요. 이동 중에 다른 칸에 들어간 겁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문제가 발생하고 추적하고 해결되기까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돌아와 설명했어요. 모든 약품엔 추적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위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죠. 사람이 실수해도 시스템이 찾아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을 준비했는데 변명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수는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약을 잘못된 곳에 넣었죠. 하지만 시스템이 1분 만에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토론토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30분은 걸렸을 거예요. 모든 트레이를 뒤지고 재고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동안 환자는 기다렸겠죠.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투어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약품 추적 시스템, 실시간 기록, 1분 안에 해결. 이 모든 게 당연한 듯 작동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회복실을 봤어요. 간호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환자들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긴 실수를 막는 게 아니라 실수를 빠르게 고치는 곳이라는 걸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보호자들도 섞여 있었죠.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선택지가 많았어요. 일반식, 저염식, 당뇨식, 채식. 각각 국과 반찬이 달랐습니다. 저는 일반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먹으면서도 불편했어요. 병원 밥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환자는 치료받으러 온 거지 맛있는 걸 먹으러 온 게 아닌데요. 식사 후 휴게 공간을 지나갔습니다. 소파가 놓여 있었고 작은 카페 코너도 있었어요. 환자 한 명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여긴 병원인데 호텔처럼 꾸며놨네요. 복도를 걷다 안내판을 봤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 가능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자 편의가 과하면 통제가 무너지지 않나요? 제가 김도윤 팀장에게 물었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감염 위험도 늘잖아요. 외부 음식, 자유로운 면회, 카페까지. 여긴 병원인가요? 호텔인가요? 제 목소리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죠. 우리는 병동 끝까지 갔습니다.
벽에 큰 게시판이 붙어 있었어요. 팀장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는 다가가 읽었습니다.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었어요. 감염률, 낙상률, 재입원율. 숫자가 표로 정리돼 있었고 매주 기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지난달 감염률 0.2%, 낙상 사고 1건, 재입원율 4.7%. 아래엔 개선 회의록이 붙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참석 인원, 논의 사항, 조치 계획. 글씨는 작았지만 빽빽했습니다. 편의는 방종이 아닙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가 편안해야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데이터로 관리돼요. 외부 음식도 알레르기 확인 후 허용하고 면회도 감염 위험군은 제한합니다. 저는 게시판을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0.2%, 1건, 4.7%.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관리의 결과였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또 틀렸나요? 친절이 무능력이 아니라 계산된 설계였다고요? 저는 게시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 질문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벽에 기댄 채 주저앉고 있었어요. 50대쯤 보였고 프랑스에서 온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헐떡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면허 문제가 떠올랐어요. 여긴 한국이고 제 면허는 캐나다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개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책임은 누가 지죠? 주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모두 한 발씩 물러서 있었습니다. 독일 간호사가 휴대폰을 꺼냈고 영국 의사가 주변을 둘러봤죠.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빨랐습니다. 한국 의료진 셋이 달려왔어요. 하얀 가운이 펄럭였고 손엔 응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한 명은 바로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고 다른 한 명은 가방을 열었죠. 세 번째는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수술실 간호사로 12년 일한 몸이 반응한 겁니다. 환자 머리 쪽으로 가서 기도를 확인했죠. 턱을 들어 올리고 입안을 봤습니다. 막힌 건 없었어요. 한국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환자 얼굴에 씌웠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침착했죠. 모니터가 도착했어요. 누군가 패드를 환자 가슴에 붙였고 화면에 심전도가 떴습니다. 불규칙한 파형. 심박수가 들쭉날쭉했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댔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입니다. 지금 수술실 들어가야 해요. 그 말에 제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수술실이요? 지금요? 들것이 왔어요. 환자를 옮기는 동작이 빨랐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산소를 잡고 한 명은 모니터를 밀고 한 명은 기록했죠. 그들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이 움직였어요.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침대 하나가 들어갈 공간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불러놨나요?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산소 소리와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의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6층 수술실 준비. 관상동맥 응급. 3분 안에 도착합니다. 3분. 저는 시계를 봤어요. 환자가 쓰러진 지 4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문이 열렸어요. 수술실 입구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안은 밝았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하얗게 쏟아졌고
기계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환자가 수술대로 옮겨졌어요. 6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마취 준비, 한 명은 모니터 연결, 한 명은 정맥로 확보. 말이 거의 없었어요. 손짓과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수술실과 달랐어요. 로봇팔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화면 여러 개가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보여줬죠.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환자의 눈이 감겼어요. 심전도 파형이 화면에 떴고 산소포화도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98, 97, 96. 집도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수술대 앞에 섰어요. 그는 화면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절개가 시작됐어요. 로봇팔이 움직였고 카메라가 내부를 비췄습니다. 화면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빠르고 불규칙하게.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출혈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이 붉게 물들었고 숫자들이 빠르게 떨어졌죠. 혈압 90, 85, 80. 제 손이 벽을 짚었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제가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어요. 빠르게 진행하다 생긴 위기. 하지만 수술실은 조용했습니다. 집도의가 말했어요. 지혈 준비. 간호사가 기구를 건넸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히 움직였고 출혈 부위가 확인됐죠. 다른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수액 증량. 수축제 준비. 마취과 의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링거 속도가 빨라졌고 약이 투입됐어요. 화면 속 출혈이 멈췄습니다.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85, 90, 95.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죠. 마치 연습했던 것처럼요. 수술이 계속됐습니다. 화면엔 관상동맥이 보였고 막힌 부분이 확인됐어요. 스텐트가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심전도가 안정됐어요. 파형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심박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집도의 목소리는 처음과 같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를 보니 40분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운 환자의 얼굴을 봤어요. 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숫자들이 안정적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핵심은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잔물을 덜어줘서 사람이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로봇은 손을 대신했고 기록은 자동으로 남았고 약은 추적됐어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만 봤고 간호사는 돌봄에 집중했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회복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불은 반쯤 꺼져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회복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환자가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제 직업적 습관이었죠. 제가 함께 했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고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아직 안 가셨어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를 봐야 해서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곤 들고 온 걸 바닥에 펼쳤어요. 접이식 침대였습니다. 담요도 함께 놓였죠.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보호자도 의료진도 쓰러지면 안 돼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침대요? 복도예요? 하지만 환자는 제가 봅니다.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를 내려다봤어요. 얇았지만 깨끗했고 담요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등을 받쳤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편안함은 나태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지키는 장치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환자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회복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저는 담요를 개며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완전히요. 일주일 뒤 저는 토론토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예전엔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쌓인 서류, 느린 전산, 지친 간호사들. 환자는 기다렸고 의사는 서류에 파묻혔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적은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시스템, 동선, 추적, 자동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병원 운영위원회 앞에 섰어요. 해외 동료들과 함께 만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운영구조, 환자 중심 설계, 의료진 보호 시스템. 위원회는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1년이 흘렀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의료진들이 서울로 갔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도 수술실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환자를 볼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저를 도우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서울 회복실 복도에서 받은 침대를요. 그 작은 배려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다는 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의료가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